자, 그러면 이제 제3절의 무역영어의 주요 표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딱 눈으로 보시기에 어떠세요? 보면 많이 좀 익숙한 표현들도 좀 많이 보이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봤을 때 크게 이제 어려운 타이틀들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무역 서신들이 실제 문제에 출제가 되면은 이런 문장들 위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실제 무역 서신에 구성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기존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문제은행 형식으로 좀 반복되다 보니까 문단이 한 3문단, 4문단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숫자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품을 받았는데 뭔가 잘못 받았어요. 그럴 때 물품을 100개를 주문을 했는데 50개가 불량으로 왔다. 어떤 특정 회차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회차에서는 내가 물건을 100개를 받았는데 30개가 잘못 왔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 물론 문장 구조가 조금씩 더 바뀌기는 하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요. 대략적으로 몇 개의 어떤 무역 서신, 즉 주제별로 몇 개의 무역 서신들의 스타일만 좀 파악을 하시면은 이게 어려운 무역 서신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근데 좀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무역 영어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은 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영어에 자신이 있으시더라도 꼭 한 번씩은 다들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다 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 그 주제별로 한 2개 내지 3개 정도씩 문장을 보면서 그 유형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시작 인사를 할 때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통지를 받고 회신하는 경우가 있겠죠. 뭔가 상대방한테 서신이 왔어요. 그럼 그 서신을 보고서 답신을 해줄 때 처음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보면 1번에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편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뭐 문의사항이 있었던 것들은 내가 이렇게 답변을 준비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질 거고요. 또 뭐 3번에 보면은 We are obliged for your telex 라고 나오고 5번에 We thank you for your immediate response to our request for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입니다. 신규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제의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1번에 through the courtesy of라든지 we acquired your name. 즉, 거래를 제의할 때 서신에다가요. 내가 당신을 어디에서 알게 됐다라고 밝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지 않으면은 좀 의심을 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수출 거래자 아니면 수입 거래자 같은 경우에는 각 국에 무역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본인의 회사를 등록을 시켜 놓는 거죠. 우리 회사는 어느 국가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관심이 있고 어떤 물품을 비즈니스 하는데 관심이 있다. 즉 뭐 한국에도 그런 기관이 있죠. 그러면 해외에서 한국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싶으면은 그 기관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다가 이런 물품들을 공급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한국으로부터 이러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싶다. 그래서 적당한 담당자를 혹은 적당한 회사를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 기관에서는 당연히 등록이 돼 있으니까 알려주겠죠. 동의도 받았고. 그러면 그 내용을 서신에다가 녹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국의 코트라라는 기관으로부터 당신의 회사 이름을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됐다.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4번도 we have learned from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양가로 3번이요. 중단된 거래를 재차 시도하는 경우. 무역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연락이 한 번 닿았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얘기를 하다가 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 조건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럴 때에는 그냥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조금 바뀌거나 하게 되면은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1번에 Please refer to our last letter of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탁 끊어져 버린 경우가 아니고 뭔가 이제 텀이 좀 있었던 경우 계속해서 이어지곤 있었던 경우 보통 사용하는 문장이다. 다음에 3번에 6 months have passed since you placed order with us. 지난번에 거래가 한번 완료가 됐었어요. 6개월 전에. 그러고 나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양가로 4번 볼게요. 회신이 지연된 경우. 1번에 We are very sorry for not having replied you more sooner. 좀 일찍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2번에 Please accept our apologies for the delay in replying.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보통 이렇게 reply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상대방의 클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컴플레인에 대해서 조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늦게 보냈다라는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과를 하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에 메일이 갔다, 서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물품 100개 주문하겠다라고 했는데 답변을 늦게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입니다. 양가로 1번에 일반적인 소식을 통지하는 경우 1번에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당신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겠다. 다음에 3번은 It is our great pleasure to inform you that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기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거래를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래를 고민하다가 거래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거래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연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담당자가 할인율을 좀 높게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해서 내부 회의를 막 했더니 그 할인율을 제공하면서도 우리가 거래를 하자라고 결정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답장이 간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상대방에게 나쁜 소식을 통지하는 경우 1번에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어떤 경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할인율의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10%의 할인율을 고수를 해요. 근데 우리는 8%의 할인율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정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10%의 할인율을 고집을 하면 우리는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we regret라는 용어들이 사용이 되겠죠.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상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신용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Your bank has been referred by 2번에 Your name was given by as their credit reference 그 다음에 3번에 has advised us to get in touch with you concerning their standing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어떤 경우냐면 제가 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격지자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담당자, 당사자 사이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래를 직접적으로 체결을 하기 전에 당신의 신용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다른 신용조회처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행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이 신용조회처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내가 거래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 회사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 신용조회처로 언급된 회사에서는 답변을 줄 때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겠죠.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이 회사가 대금도 잘 지급하고 뭐 문제 없어요. 기한도 잘 지켜줘요. 그러면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다. 우리 지금 미지불된 금액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10년 넘게 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반대 케이스는 어때요? 이 회사가 다 좋은데 대금 지불 기한을 잘 안 지킨다. 거래하는 거는 좀 생각해봐라. 라는 식으로 답장이 올 거예요. 자, 그게 이제 4번 내용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신용조회에 회신하는 경우. 1번에 in reply to your credit inquiry. 2번에 replying your inquiry of. 즉, 신용조회를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신용조회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언급할 때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신용조회와 관련해서 신용조회 처를 요구하는 경우 케이스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조회처에다가 내가 신용조회를 요청하는 것들도 하나의 케이스로 나오고 또 그 신용조회처에서 신용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무역서신도 하나의 종류로 나와요. 그래서 크게 신용조회가 나오게 된다면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1번에 We shall much appreciate it if you will send us. 뭔가를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면 참 감사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좀 익숙한 표현이에요. We would like to receive your offer 라든지 8번에 You would oblige us by sending us your commission과 같은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4번에 자신의 회사를 소개할 때 처음에 얘기할 때 물론 신용조회 당신의 회사 이름을 어디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떤 회사다라고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1번에 We tak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ourselves that 이라고 하면서 밝히든지 아니면 3번에 It is our great pleasure to introduce our company to you. 아무래도 처음 이제 소개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격식을 갖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레터의 한 종류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격식을 차린 그러한 문장들이 많이 보여요. 다음에 5번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할 때 1번에 We wish to express our thanks to your wholehearted reception which you paid to our president. 2번에 Thank you for your message of sympathy regarding 이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감사를 표할 때는 Thank you가 붙든가 아니면 appreciate이 붙든가 많이 그렇죠. 다음에 6번에 통신문에 동복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enclosed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ttached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7번에 신용조회처 제시할 때 신용조회처를 좀 알려달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1번에 We wish to refer you to 아니면 2번에 Regarding to our reference, please contact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준다라든지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8번에 종료 인사를 할 때는요. 1번에 상대방의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1번에 We a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in this matter. 그래서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다음에 양가로 2번 가볼게요. 상대방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1번에 Please confirm the receipt of this order as soon as possible. 2번에 We request you to acknowledge our letter.
그래서 뭐 보통 뭔가 확인 요청을 하거나 뭔가를 달라고 하거나 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please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상대방에게 오퍼 또는 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1번에 We shall be glad to receive your offer by written mail. 2번 We request you to send us your quotation. 그래서 quotation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견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에 Kindly forward us the relevant catalog and samples. 카탈로그하고 샘플을 좀 달라. 이런 겁니다. 4번 견본 오퍼 등을 발송하는 경우 1번에 It will be our great pleasure to serve you at any time. 2번에 May we expect your tentative order by written mail.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단순한 종료 인사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거래가 끝나버린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추가 확인 없이 더 이상 무역서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에 굉장히 많이 보셨죠. Best regards 라고 하고 2번에 with kindness regards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무역영어의 주요 구문 1번에 기꺼이 무엇을 하다 1번 We are pleased to 라고 해서 뭔가를 해주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It gives us much pleasure to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한번 보시고 이 obliged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유감으로 생각하다. 그래서 뭐 sorry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regret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4번에 뭐뭇을 해달라라고 할 때에는 1번에 We shall be glad if you will 이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음에 7번 가볼게요. Please let us know about 뭐뭐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다음에 15번에 May we ask a favor of you by 땡땡땡 이라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한 번만 보고서도 다 이제 아 이거 이런 표현이지 라고 기억이 되살아날 만한 그런 문장들이에요. 다음에 5번 뭐뭇을 보내달라 뭐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카탈로그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please send us, please let us have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조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거래처를 조회할 때 거래처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할 때 말을 해줘야 되죠. 1번에 We have learned from 어디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듣게 됐다. 이런 표현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번에 뭐뭐일자의 귀서안을 받았다. 1번 W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of 요거는 보통 서신을 받은 다음에 답신 메일을 쓸 때 많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그 회답을 기다립니다. 보통 뭔가 물어봤을 때 아니면 뭔가 요청을 할 때 끝맺은 말로 사용하는 표현이고 1번에 We look forward to your reply soon. 다음 2번에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early reply.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9번에 뭐 이 신용조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0번에 동복물 이런 것들 나오고 읽어보시고 11번에 귀사의 요구에 따라 라는 표현은요. as requested 혹은 as required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12번에 이 신속히라는 표현은 사실은 무역서신에서 지양해야 될 단어이긴 합니다. 볼게요. as soon as, without delay, promptly, immediately 다 무슨 의미예요? 빨리, 신속히, 조속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빨리 되거나 아니면 조속히 되거나 라는 것의 기준은 이게 작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서신을 받는 사람 모두 다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군가는 빨리라는 표현을 하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빨리라는 표현을 1시간 이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무역서신에서 빼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학습을 하게 돼요. 근데 무역서신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무역서신 샘플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역서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어색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단 무역서신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의 밑줄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과연 무역서신에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머지 세 개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좀 지양해야 되는 표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완벽하게 틀린 어떤 표현들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고려가 되어야 될 거고. 자, 13번. 뭐뭐일 이내에 귀사에 회답이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상대방이 언제까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내줘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1번에 subject to your reply received here within 땡땡땡 그이죠. 며칠 이내에 승낙이 도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4번 뭐뭐에 관하여라는 표현 as for, concerning, regarding, in regard to, as regard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왜 보셔야 되냐면 무역서신이 딱 샘플로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as for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딱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는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느냐? 다음 중 밑줄 친 as for에 유사한 표현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 concerning, regarding, as regard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엉뚱한 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유사어, 반의어 이런 것들 찾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15번에 무엇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래서 regret 들어가면은 그런 표현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17번에 무엇을 확약한다. 그래서 1번에 please be assured that 혹은 4번에 we assure you that assure이 뭔가 확신을 주다, 확답을 주다 이런 표현이죠. 18번에 뭐뭐와 거래하고 싶다. 1번 we would like to do business with.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장이고요. 19번에 오늘 전보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번 we confirm our cable of today as follows. 그래서 전보를 받게 되면은 그 내용을 서로 공식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바가 다르지 않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고 20번에 주문 기다리고 그 다음에 21번에 맺은 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기타 부분이 있어요. 보면 upon consideration 검토한 결과 22번에 upon investigation 조사한 결과 이렇게 조사한 결과라고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바이어가 수령을 한 경우 셀러한테 따지겠죠. 이거 왜 잘못됐느냐? 그러면 셀러는 조사를 한 다음에 답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표현이 같이 해당 서신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현 자체가 어색하거나 어렵거나 처음 들어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면은 단어들도 regret 아니면 please, no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다만 그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딱 같이 한번 보면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무역서신이 아마 어떤 스타일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연결을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 좀 부족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론으로 귀로 듣는 거하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매칭시키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을 쭉 몇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아 이거 이런 말이었구나 매칭을 시키시면은 문제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X파일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X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맞냐 틀리냐 그거를 찾는 건데 아마 이제 요거 타이틀 자체에서도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못 채셨다라고 한다면 몇 번 넘어가다 보면은 채실 겁니다. 자, 1장의 X파일. 자,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모든 의사소통이 수출자 국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우리 이제 가장 이 무역에서 중요한 개념이 무역 그 자체하고 무역 영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해서는 이 계약서, 뭐 무역 서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문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역 서신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서신을 읽고 흥미와 기대를 느끼고 서신의 제안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이고 미온적인 표현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게 지금 바뀌어 있죠. 상대방이 이 서신을 읽고서 좀 뭔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무역 서신의 5CS 원칙에는 clearness, 명확성, correctness, 명료성, conciseness, 양심성, courtesy, 예의성, completeness, 완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세 번째 보니까 conscience예요. 요거는 아니었죠. 뭐 서신을 작성하는데 물론 뭐 양심이 있어야 되긴 하겠죠. 뭐 엉뚱한 얘기를 쓰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물품을 100달러의 단가에 팔고 싶은데 우리가 10달러에 주겠다라고 처음에 쓰거나 그런 양심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우리 5CS 원칙에 따라서 conscience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conciseness, 간결성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도 X고 다음에 sales letter에 사용되는 AIDA 원칙 중 D는 difference, 차별성을 뜻한다. 물론 이제 뭐 다른 판매자 혹은 다른 구매자하고 우리 물품 혹은 우리 거래 조건이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AIDA 원칙에 따라 D는 desire였습니다. desire. 그래서 욕구의 창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역서신의 보조 요소 중에서 서신의 내용 중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따로 쓰는 칸을 카본 카피 노테이션즈 4번 대붙여라 한다. 뭐였어요? 우리 포스트 스크립트 요거였죠? 그래서 얘도 X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장에 해당하는 무역 영어의 기초 부분을 한번 쫙 보셨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무역이 어떤 느낌이다. 그리고 무역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조금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국제 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무역의 개념과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1장보다 조금 더 많이 이론적인 느낌이에요. 자, 1절에 보면 무역의 개념과 특성 나오고 1번 무역의 의입니다. 1번에 국경과 관세선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국제상거래 현상을 말한다. 상업의 일종이지만 그 거래의 대상과 지역을
외국 국가나 시장에 두고 있는 국제상 거래라는 점이 국내 거래와는 다르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무역 거래는요, 한국에서 A하고 B가 거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C하고 거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역 거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A하고 B가 이렇게 국내에서 거래한다 하더라도요, 얘도 무역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C가 계약을 체결을 하고 C가 A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에 있는 B한테 물품을 공급해줘라.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역 거래가 되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외에 있는 당사자하고 거래하는 경우를 무역이라고 얘기를 한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의 무역의 유사 개념입니다. 1번 외국 무역 또는 대외 무역, 외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외 거래를 의미한다. 다음에 2번의 국제 무역 또는 세계 무역이죠. 세계의 모든 국가가 국제상 거래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정말 이제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통신사도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론적으로는 소외되는 국가가 없다라는 전제예요. 그 전제 하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은 어떠한 국가하고도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참 뭐 이상적인 내용이죠. 자, 2번의 무역의 대상, 1번의 협의와 광의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협의의 표현, 광의의 표현 이런 단어들도 쓰긴 하는데, 협의라고 한다면은 뭔가를 좀 좁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광의는 뭐예요? 똑같은 거를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넓게 봐서 해석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의미는 단순한 물품 거래, 즉 상품의 수출입을 의미한다. 무역의 대상을 물품으로 한정해서 해석을 하는 걸 협의의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광의의 의미는 넓게 보는 거죠. 상품의 수출입 외에 자본, 기술, 용역, 노동 등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는 국가들의 경제 거래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뭐 한국의 그 가수들, 요런 사람들이 요즘에 뭐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소비도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전 같으면 그 음반 있죠. 앨범. 그런 것들이 해외로 이렇게 직접 수출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수출의 대상으로 많이 봤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앨범이라든지 이런 거에 소비가 많이 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온라인으로 다운받고 하면서 소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광의의 의미에서의 무역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노동이라든지 용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역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무역을 가장 이제 꽉 잡고 있는 법이 관세법이에요. 근데 그 관세법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출의 대상 혹은 수입의 대상을 물품으로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해외 직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면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은 세금을 내죠. 관세를.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별로 조금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까지는 면세 금액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150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해외 직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똑같은 물품을 구매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음반을 한 25만 원짜리, 그럼 $200가 넘죠. 그런 것들을 실제 앨범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되는데 해외에서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관세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자는 실물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컴퓨터 파일로 다운받는 무채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2번의 무역의 대상입니다. 1번의 상품 거래. 오늘날 무역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원료, 공업제품 및 식료품 등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눈에 보이는 무역 또는 유형 무역이라고도 한다.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이 전부 다 무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음에 2번의 기술 거래. 외국과 기술 원조 및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제공한 기술의 대가를 받게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과 같은 공업 소유권, 산업 소유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양도 및 노하우 제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술 이외에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 무형재산권도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로열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상표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특정한 상표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특허를 딱 신청을 해서 상표권 권리자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면은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허락을 해주면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사용료를 우리가 로열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3번의 용역거래.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 노무 등의 유상 제공이나 유상 거래를 말하며 상품을 외국에 운송하는 수송 서비스, 운송 중의 화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과 수취되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이 해당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의 법률사무소가 외국인한테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수출로 보는 거예요. 자, 4번의 자본거래입니다. 단기 자본이나 장기 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제공이나 상품의 판매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외국에 자본을 대여해 주거나 투자한 후 이자, 배당금 등을 받는 행위 또는 상품 대금을 대여해 주는 신용공여 등이 자본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거래의 한 종류로는요,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도 사실은 자본거래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린다라고 하지 말고 자본거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겠죠. 물론 이제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화로 할 때 우리가 자본거래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3번의 무역의 특징. 1번의 거래 절차의 복잡성과 위험 발생. 무역거래는 언어, 제도, 재반 환경이 상이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당사자 간의 거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성도 매우 높다. 물론 이제 절차가 복잡한 거는 국내 거래에 비해서 복잡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면 한국에서 끝에서 끝이라고 하면은 강원도에서 제주도인데 하루 안 걸리죠. 그렇죠? 반나절이면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근데 무역 거래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래도 꽤 짧게 걸리겠지만 만약에 배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한 1개월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한국에서 유럽까지.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함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높은 거예요. 자, 1번에 Transportation Risk, 운송 위험. 원거리 운송에 따른 물품 손상의 위험이며 해상보험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유럽 가는데 배 타고 45일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무역에서도요, 비행기가 엄청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값도 좀 예전에 비해서 저렴해지고 한다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는 배로 운송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렴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이용료가 비행기하고 배가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는
아마 한 100년 안에는 못 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무역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해상 운송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거의 90% 이상을 비행기로 운송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비행기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운임이 배 타고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많으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운임들이 전부 다 물품 단가에 탁탁탁 반영이 돼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물품 구매할 때 가격이 그만큼 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행기로 운송을 하지만 웬만해서는 다 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로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5일이 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그 운송 구간 중간에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2번에 크레딧 리스크, 신용위험. 국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위험으로 신용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자, 신용상태의 불확실성,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서 갖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품을 먼저 줬는데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기 뒤에 보시면 신용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직 신용장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대금 결제 과정에 중간에 은행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출자한테 대신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수출자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제3의 기관이 나타났으니까 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3번에 mercantile risk. 자,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서 갖는 리스크에서 나왔으니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 대해서 갖는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겠죠? 이겁니다.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대해 가지는 정확한 계약 물품의 수취 위험으로 신용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돈을 먼저 줬어요. 선불로 줬어요. 근데 수출자가 물건을 안 보냅니다. 또는 수출자가 물건을 보냈는데 내가 주문한 거하고 다른 물품이에요. 혹은 다른 품질의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mercantile risk, 상업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신용장 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중간에 수입자 대신에 수출자한테 돈을 준다. 대금 지급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출자가 은행한테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계약된 내용대로 물품을 배에다가 선적했다라는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업 위험도 신용장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100% 해지가 되지는 않아요. 자, 4번에 exchange risk, 환 위험이고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나 통화의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환 예약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우리 그 해외여행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제한이 돼 있지만 예전에 이제 해외여행 가는 게 조금 자연스러웠을 때 다들 해외에 한 번씩 나가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가기 전에 그 나라 가서 돈을 좀 써야 되니까 은행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미 달러화로 바꾸는 환전을 좀 했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느 날이 좀 환율이 좀 좋다, 어느 날이 환율이 안 좋다 이런 것들 한 2, 3일씩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나에게 유리한 날짜를 선택을 해서 돈을 바꾼 다음에 해외여행 떠나고 이러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것도 이제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가더라도 금액을 그렇게 많이 환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손해를 보더라도 뭐 몇천 원 이렇게 보는 건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단위가 예를 들면은 뭐 5만 불, 뭐 10만 불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손해가 엄청 커지거나 혹은 뭐 이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exchange risk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에 contingency risk. 수입국 내 전쟁, 내란, 혁명, 폭동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정부가 외환 유출을 제한 지급 금지의 조치를 내릴 때 수출상이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위험으로 수출보험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이제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광판이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K-슈어라고 해서 한국 수출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2번에 정형화된 국제상거래 관습이 사용된다. 무역거래는 상이한 주권국가에 속하는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거래 관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거법의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명시조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거래 관습을 정형화한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거긴 한데 우리 무역은요, 한 국가, 한 영토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하고 거래하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년 전, 200년 전 그때에도 무역 거래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는 이렇게 해. 혹은 뭐 부산항에서는 이렇게 하고 인천항에서는 이렇게 해. 이게 전부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뭔가 특색이 있었고 그것들이 기반을 해서 무역으로 발전을 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사실은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A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B라고 하고 또 한국의 부산항에서는 A-1이라고 하는데 인천항에서는 A-2라고 한다. 이렇게 각각 그 항구나 지역별로 각각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인정을 해줘요. 각 항구의 관습이라든지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렇게 관습을 더 중요시하게 하다 보면요. 정확한 계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관습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 조건이 인코텀제라는 건데 그거는 뒤쪽에서 제대로 한번 볼게요. 다음에 3번에 선물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거기 4번의 환위험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스킵을 했는데 자, 선물 매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현물 매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현물 매매를 하게 되면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재고를 안고 있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무역거래, 근데 무역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도 마찬가지인 게 재고를 잘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악성 재고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없이 일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물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사와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품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 선물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4번의 환위험에서도 보시면 선물한 제도가 있죠. 이것도 그거예요. 내가 환전을 해야 돼요. 물품을 수출을 하면은 달러가 들어오죠. 대금으로 받죠. 그럼 얘를 내가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환율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그 환율을 약정을 해놓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내용이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에 해상운송이 주종을 이룬다.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무역은 옛날부터 주로 바다에서 재래선 중심의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섬나라이든 대륙국가이든 간에 해상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오늘날 대부분의 거래에서도 CIF나 FOB 같은, 이거는 지금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지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잠깐 스킵하세요. 해상 운송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 조건이 채택되어 거래 당사자의 권리, 의무,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해상 운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5번에 복잡한 개입 당사자와 다수 복합 계약의 체결. 무역 거래는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금융업자, 운송업자, 보험업자 등 여러 관련 당사자가 필연적으로 개재된다. 무역 거래는 매매 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운송, 보험, 결제, 환계약 등을 종속 계약으로 하여 복합적으로 이행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쫙 언급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송을 할 거냐, 예를 들어 배로 운송할 거냐, 비행기로 할 거냐, 아니면 잠깐 언급했던 그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을 할 거냐, 혹은 대금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송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신용장으로 할 거냐, 또는 보험 계약을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누가 체결해야 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쭉 정해지게 되겠죠. 이게 주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주계약에 따라서 이 정해진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각각의 종속 계약들이 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하나가 딱 체결되면요, 요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개의 종속 계약이 나온다. 그래서 당사자가 여러 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제2절 들어갈게요.